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 Ways of Seeing 있네요. 원제가. 네. 책 정하기는 되게 오래전에 정했는데 네. 저희가 그동안 뭐 게스트님도 오시고 또 책에 연관돼서 또 읽고 싶은 책이 또 생기고 이러느라고 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뭐 대학교의 예술 언저리에 있는 모든 그 학제에서 필독서 내지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로 쓰고 있는 고전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요? 존 버거를 미술 평론가로 널리 알려지게 한 작품으로 1972년 초판 발행 이후 미술 전공자들에게는 필독서, 지금 꾸미가 얘기한 것처럼 미술 정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독서, 이렇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교양서, 교양, 이거 없으면 교양 안 된다. 그래요? 뭐 요런 정도. 네. 꾸준히 사랑받아온 Ways of Seeing의 번역서입니다. 존 버거의 간결한 언어에 담긴 난해함을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친절히 풀어내주면서 독자들에게 이미지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존 버거는 남편이 존 버거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그 버거가 참 창의적이세요. 네, 그 버거가 발음도 똑같고 스펠링도 같습니다. 영국에서 런던 출생이시고요. 미술평론가, 사진 이론가, 소설가, 다큐멘터리 작가, 뭐 사회평론가 등등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7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태어난 해는 26년, 1926년 그리고 1917년에 이제 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 존 버거가 되게 인기가 많은 작가인 이유가 삶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따라하고 싶고 멋있는 사람인 게 중년 이후에 프랑스 알프스 산에 있는 시골 농촌 마을로 이제 내려가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실제로 글쓰기를 쓰셨는데 글쓰기도 참 이렇게 정갈하게. 그래서 제가 되게 이분 책 중에 좋아하는 책이 글로 쓴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 농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사진 한 장과 그 사진이 없는 챕터도 있는데 그 사진을 정말 이렇게 다르게 보는 방식 그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이 묘사를 하셨는데 그게 수를 놓듯이 좋다. 네,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사진을 글로 풀어서 이렇게 언어화했는데 참 잘했다. 좀 난해하긴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참 잘했다는 알겠다. 그렇게 쓰셨어요. 저도 좀 이거 찾아보니까 거의 지금은 미술 회화를 설명한 도슨트 이런 유명한 분들이 꽤 계세요. 맞아요. 근데 이 당시 이분이 처음 텔레비전 프로그램화에서 나왔을 적에는 독보적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인기 프로그램 운영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칼 세이건의 우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전문가가 어떤 리포팅하는 그 어떤 신뢰감이라든지 또 그 페이스에서 오는 자신감이라든지 그 이미지가 딱 존 버거. 그러니까 그 우주 버전이 칼 세이건이라면 예술 버전이 존 버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가지고 이 책도 1972년도작 BBC에서 여기 뭐 여러 동료들과 함께 이거를 한 해 한 해 이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면서 5명이 공동으로 만든 책이죠. 근데 이제 워낙 비주얼 컬처에 대한 그 이론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론서의 고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도 이제 좀 찾아봤지만 미술 전공자들이 아직도 이거를 기본서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그 이후에 이 책을 뛰어넘는 작품 뛰어넘는 이론서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에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해서 이 책을 또 이렇게 사랑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희 집에 이 책을 추천한 한예종 학생이 이 책이 또 유명한 이유는
여기서 엄청나는 그 사람들이 요 책에서 요렇게 말한 거를 내가 안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을 때 그래요? 주로 쓰신다고.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 문장들은 몇 개 적어놔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책을 막 읽자고 한 게 발가락의 딸이 이제 한예종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는데 그거에서 읽는 건데 그걸 엄마가 또 같이 읽으면 너무 좀 뭔가 좀 감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오글거리지만 같이 동화책을 읽었던 그 관계에서 이제 이런 멋있는 같이 동화책을 읽었던 관계. 그쵸. 맞아요. 그쵸. 그런 관계에서 저도 몰랐던 걸 알아주셨네요. 이런 책으로 이렇게 발달했다는 그 라이프 스팬, 어떤 생애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네요. 다큐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읽자고 한 거예요.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요? 네. 다르게 봤나요? 다른 방식으로 봤나요?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을 하면서 추천서의 평이, 이 책은 몇 문장은 외워서, 남한테 잘난 척 할 때 꼭 써야 되고, 내가 이제 어떤 글을 쓰거나 이럴 때, 이걸 인용했을 때 굉장히 있어 보인다 하면서, 엄마도 좀 이런 책을 읽어서, 예술에 관한, 얼마 전에 읽었잖아? 그치. 예술서적? 네, 그런 걸 할 때 같이. 아직도 이제 그것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 인용해봐라. 인용하기에 참 좋은 책이다. 그런 거. 이런 거였는데 저 또 꾸미가 읽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런 거였네요. 그렇죠. 좋네요. 좋죠. 그러니까 약간 책을 읽는 난이도가 뭐 없지만 동화책에서부터 딸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텍스트가 이런 way of seeing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기 좋은 가족이죠. 그러네요. 싸우겠지만 가끔. 갑자기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너무 이렇게 칭찬하면 재수 없을까봐 내가 상책이 주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자식을 키우는 일이 여러분도 다 힘드시겠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이 저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 5%에서 7% 사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머지를 참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살거든요. 이 퍼센테이지도 딱 이과적이에요. 이런 나는 절대 쓰지 않는 레토릭 몇 퍼센트. 네, 알겠습니다. 그런 워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기쁨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괜찮다. 저는 이 문과생은 이렇게 이해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책에 주는 임팩트가 있네요. 그럼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야. 로그라인이요. 발가락. 네네. 우리 한 줄로 이야기해보는 책 이야기 시간. 로그라인 말하기죠. 발가락. 네. 발가락. 이거 무슨 책이야? 다른 방식으로 보기. 이거 회화와 광고 얘기가 나와. 회화와 광고를 정적이 아닌 동적으로 또 역사와 더불어 볼 때 그걸 그렇게 봐야 되거든. 미래를 동경하지 않고 현재 나를 찾을 수 있어. 이걸 보면 이 책을 보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로그라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즉흥적으로. 꾸미는 워낙 순발력이 뛰어나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꾸미 다른 방식으로 보기에 어떤 책이야? 이 책은 보는 행위를 보는 것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보는 행위 자체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메타적인.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선택행위인데 어떻게 선택해 왔는지 미술사적으로 그거를 얘기함으로써 이 보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도록 고민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보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네요. 그렇죠. 보는 거에 대한 보는 것. 업글. 그런 거.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계속 꾸준히 읽으면서 사람들이 책 읽는 거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고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 얘기예요. 눈을 떠 있다고 책을 다 읽을 수 있고 글씨를 읽는다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책을 봄으로써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해석 같기는 한데 다 이해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바라본다.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러닝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봤는데 내가 그 100개 본 거를 인식하면 그 100개를 배울 수 있지만 내가 100개를 봤는데 하나도 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인식의 문제인데 이 보는 것도 눈이 달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발가락이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여러분 네. 잘 볼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책을 활용하는 사람 같지만 우리가 그러면 발가락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 신나는 노래 하나 듣고 넘어가 볼까요? 제가 또 요즘 저 이렇게 흥부자죠? 빠져있는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슈퍼밴드라고. 네네네. 네, 거기서 피아노맨을 부르는 이 친구들이 너무 또 멋있어가지고 제가 추천해 왔습니다. 네. 들어보시다.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Ways of Seeing 한번 얘기해보죠. 네. 발가락이 이제 추천하셨으니까 처음에 좀 인상적인 부분을 아니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말씀만 드려볼까요? 네네. 이 책은 처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회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꾸미가 앞에 로그라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보고 있다고 해서 너네들이 아냐, 잘 알고 봐야 된다, 주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넘기면 그림이 나와요. 그림을 먼저 감상해야 됩니다. 그림을 먼저 감상하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이 존 버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다음 챕터에 나눴어요. 그러니까 챕터를 나눠서 앞에 챕터는 2챕터에는 그림을 쓰고 3챕터에는 자기가 그 그림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쓰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서 7챕터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드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드화 다음 챕터에는 누드화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누드화, 아름다워. 이게 다가 아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챕터가, 그 누드에 대한 얘기를 한 챕터가 그 젠더 관련한 것을 평론가가 얘기한 거가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제일 유명해진 챕터죠. 누드에 대한 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은 유화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 처음 보는 이제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뭐지 얘는? 그냥 보라는 건가?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챕터들에 대한, 그림들에 대한 이게 페이지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5챕터 넘어가면서 그 유화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화는 이제 어쨌든 이 유화가 몇 세기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들인지, 이 그림은 왜 그려졌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유화들을 많이 그렸는지, 부유의 상징인지, 거기서 뭘 봐야 되는지를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에 대한 이미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광고들이 이 책을 구성을 잘한 게 저는 마지막에 여기 광고에서 빵 터졌다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누드화랑 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언급을 하면서 광고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 얘기를 또 마지막에 써주면서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뭐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에 따라서 보는 방식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거 그냥 라이브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독자들한테.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7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70년대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어쨌든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평론을 많이 했고 저희가 또 이제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어쨌든 사고 자체가 좀 여기서는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 하지만 이 책을 알아서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와 모르고 생각하는 건 다르니까. 저는 일단 이게 미술사 책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미술사 하면은 항상 모더니즘,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인상파, 다다이즘,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사실주의, 막 그런 어떤 분류 체계에 벌써 이제 시험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생각하는데 이 책에는 그런 말 1도 안 나옵니다. 1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약간 보면 그 예술 평론 하는 사람 중에 뭐 그린버그나 좀 유명한 예술 평론 하는 사람들 얘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참 변방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미술책 읽다 보면 항상 무슨 어려운 말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모더니즘은 뭔지 알겠어. 근데 그 이제 뭐 무슨 주의들 많잖아요. 뭐 피카소 뭐 입체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우리 얘기가 학교 때 많이 입체파에는 그 작가들이 누구 있다. 아닌 사람을 골라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은 그냥 그대로 그냥 얘기해 주시듯이 그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듯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 무슨 리즘 이런 게 곰브리치 그 미술 사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내러티브인데 미술사를 어떤 것에 대한 전복, 이런 것 신상 이렇게 나왔어. 기존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해골을 그리던 습성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지 않고 원근법으로 나아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기존의 것들이 계속 거듭 부정되는 역사를 보는 시각이 곰브리치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그런 곰브리치 시각이 아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존 버거의 굉장히 사적인 시선으로 이 책이 다 흘러가기 때문에 리즘 뭐 이런 게 좀 안 나와서 저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어떻게 또 읽으면 이 첫 번째 챕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책과 다르게 봐야 되는 거를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근데 1챕터만 넘어가면 그 뒤에는 첫 번째 챕터는 말터 벤야민의 그쵸?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책에 나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챕터 자체가 도대체 그 원본의 아우라라는 게 있는 것인가, 진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있도록 어떻게 교육된 것인가, 이거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인가, 아니면 원래 존재했던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복제 시대 지금 현재 이 복제 시대의 미술 작품은 복제도 진짜 거듭 복제되니까 어떻게 복제되는 거였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위계가 또 상승이 되고 해서 이 원 챕터는 그 복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NFT 기술이라고 해서 미술품 거래,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도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화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맞아요. 야, 요거 오른다. 이거 사라. 뭐 이러고 해서. 그러니까 이 기술 복제도 지금 뭐 그냥 지금 여기서 담론화 됐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우라를 갖기 위한 제도,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아우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세태가 보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꾸미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첫 번째 챕터를 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비화돼 있다. 우리가 저거 되게 신비롭고 이런 거를 막 교육받은 거야. 그래서 진짜 신비로운지 아니로운지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그 회화 작품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비화돼 있으니까 우리가 미술관에 왔을 때 이 그림이 전 세계 하나뿐이 없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이거는 우리가 꼭 봐야 돼. 미술관에 봐야 돼. 이러고 봤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쵸. 그래서 발터 벤야민도 기술이 복제가 되는, 기술로 예술 작품이 복제가 되는 걸 굉장히 크리틱하게 봤느냐? 아니에요. 그쵸. 기술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발터 벤야민. 굉장히. 그래가지고 뭐 파리의 아케이드를 산책하면서 뭐 영화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극찬을 했고, 이 기술이 복제됨으로써의 가능성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미술관에서 보지 않아도 다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된 게다가 거죠. 시대가 또 코로나를 딱 맞이하면서 그게 또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지금은 미술관에 있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찍은 미술관이 지금 조회수가 엄청나고 훨씬 미술관보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인스타그램에서 미술 전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래서 딱 그 스토리라고 그 하루만 공개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시적으로 마치 미술관에 가는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14페이지에 그 굉장히 진짜 그 우리 선재가 얘기한 것처럼 읽고 어디 가서 인용하고 싶어 문장이 있는데 역사는 항상 현재와 과거 사이의 관계를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두려움은 과거를 신비화하는 대로 나아간다. 우리는 과거 속에 살지 않는다. 과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결론들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샘물과 같은 것이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말이. 맞아요. 과거에 대한 문화적 신비화는 이중의 손실을 가져온다. 과거의 미술 작품들은 불필요하게 아득히 먼 시대에 속하는 것처럼 간주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결론들을 과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우도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를 신비화하는 게 이중 손실이라는 게 현재까지 와서 나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뭐 그렇게 신비화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먼 과거처럼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현재를 소통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말은 정말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해서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막 나 때는 하면서 막 그 우상화한다던가 그런 것도 그렇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살아 있어야 돼요. 현재.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듣고 하면서 내가 비판을 해야지 과거에 비판한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술 사조라고 막 하는 것들도 그 사조가 그 과거의 것을 깨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조를 대표하는 게 대표성이 있지만 이상한 것들이에요, 다. 그렇지. 그쵸.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피카소 그림, 뭐, 입체주의 하지만, 피카소는 진짜 이상하게 그린 사람 중이에요. 그러니까 노멀하지 않은 것들의 경연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뭐, 이렇게, 무슨 사조로 이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개별적인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그림 가지고 처음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거를 그린, 카렌스 하이스의 하이스의 이 자화상도 사람 표정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 저는 되게 깊이가 있다. 이 책은. 그럼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앞 챕터를 제대로 읽기를 했다면 뒤 챕터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술 나갈 수 있다. 술술은 아니었지만 술술 나갈 수 있다. 네. 어쨌든 앞에가 좀 어려웠나요? 읽기가 어려웠어요. 네네. 저는 이 페이메이르, 이 진지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리고 여기를 우유를 우유를 붓는 여인. 이 사람 그 회화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자 회화 캠퍼스 안에 완벽을 담았다. 진짜 그거를 느꼈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완벽을 담았다 이런 생각이셨어요? 이 우유를 따르는 이 여인의 영혼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실제로 이 페이메이르가 굉장한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베네치아 과학자들하고 되게 친하면서. 그래서 그 진주귀걸이라는 소녀 그 영화 보면은 햇빛 위치 때문에 각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그 우유도 이게 살아있는 우유지. 이게 진짜 우유 아니야. 그 유화가 뭔가 이 부조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입체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캠퍼스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진짜 퍼펙트하다. 퍼펙트. 그래서 이마 봐요. 일 잘하게 생긴 이마.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그래서 이 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원작에는 그 그림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없는 침묵과 고요함이 있다. 네.
심지어 벽에 걸린 복제물도 이 점에서는 원작을 따라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원작이 지닌 침묵과 고요함이라는 것은 실제 물질, 즉 물감에 스며 있어서 보는 이는 그 물질성을 통해 화가의 몸짓이 남기는 흔적을 따라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꾸미가 얘기한 게 이런 근데 거잖아요. 이 페이 메이르가 되게 재밌는 게 좀 딴소리인데 진짜 재밌는 게 이분이 정말 다작을 안 했어요. 진짜 적은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면 이 화폭의 완벽을 담아냈으니까. 힘들지. 그쵸. 근데 애가 12살이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들 때마다 애를 낳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더 재밌는데 저보다. 아니 그 두 번째 저를 놀라게 한 건 페르메이르가 유명한 게 위작 사건이에요. 네, 똑같이 그리는 위작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작품을. 네네. 그래서 진짜 내노라 하는 미술 평론가도 페르메이르 작품이라고 해서 근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러죠? 명예에 손상을 갔던 커다란 사건이 있어요. 페르메이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놀랐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페르메이르 밖에 못했던 이 캠퍼스의 완벽함을 위작으로 똑같이 흉내낼 수 있다는 그 위작한 사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쵸? 왜냐면 아니 근데 좀 그럴 것 같아. 이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정말 단순하게 연필로 그렸어. 네네. 그러면은 위작을 그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네네.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은 다 따라하면 다 따라할 수만 있으면 정말 똑같이 그릴 수 있게 더 쉬울 것이다. 안 그린 사람으로서 그 위작한 사람 그 재판이 되게 유명한 게 공개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그 흥행이 좋았어. 왜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똑같이 정말 내노라 하는 평론가들도 다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그래서 이 뭐라고 하나 봐야지. 이렇게. 엄청 유명한 사건이고 이 원작의 아우라를 더 높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발터 베냐니가 말한 그 아우라는 우리가 인식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걸 복제하지 안 유명한 걸 복제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복제된 작품일수록 그 원작이 더 아우라가 올라가잖아요. 이 페르메이르 어쨌든 회화나 이런 예술이라는 건 약간 관종이어야 되거든요. 그쵸, 사람들의 그쵸. 관심이 있어야 돼. 관심이 없으면 그는 예술,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술의 경지에 조금 멀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책 계속 앞 얘기밖에 안 하는데 앞에 맨 처음에 그 인용한 그 하이쿠 일본 시인 고바야시 이사가 쓴 하이쿠를 앞에 얘기했는데 발가락이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앞에부터 그냥 읽고 싶어요. 한국의 독자들에게. 나는 이 책을 40년 전에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이 책에 담긴 생각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새로운 한국어 번역본을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와 함께 나는 여러분들께 위대한 일본 시인 고바야시 이사가 두세기 전에 쓴 하이쿠 한 편을 보냅니다. 그는 단열한 단어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부자들을 위해 새 눈에 대해 너절한 글을 쓰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계속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예술가가 이거 어떻게 골라냈어?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류 문화에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소더비 경매장에서 비싸게 팔리는 그 상류 문화의 하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술가는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 부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쓰는 게 아니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기존의 규범과 뒷상처럼. 그렇죠. 그래서 뒷상이 제가 찾아봤어요. 뒷상을 이제 리포트를 쓰다 보니까 피카소랑 뒷상이랑 완전히 그 경쟁자야. 근데 후세에 더 영향력을 끼친 미술가로 뽑힌 건 뒷상이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또 다른 피카소는 피카소의 아류지만 뒷상의 또 다른 뒷상을 따르는 사람은 또 다른 뒷상을 만들었어. 그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피카소를 따라하면 피카소 위작이 됐지만 뒷상을 따라하면 또 다른 장르를 만들었어. 이게 바로 뒷상과 피카소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에 확 반전시키는 거야.
뒷상이. 그래서 우리도 확 반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우리도 뒷상을 알고 난 다음부터 아 이거는 다르구나. 이거는 진짜 그 레인이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1차선, 2차선 옮기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거를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예술책이 아 예술책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존 보고도 뒷상을 엄청 극찬했어요. 우리 존 보고도 제가 뒷상을 리포트를 쓰면서 이거 존 보고도 근데 실제로 존 보고는 피카소 전문가예요. 피카소에 대한 책도 이제 써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뒷상을 좋아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관객들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뒷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람이죠. 이제 네. 챕터를 넘어가고 여성에 대한 얘기를 여성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누드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누드화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챕터구나 사실 생각했어요. 아, 네네. 왜냐하면 아직도 광고나 어떤 작품에서는 마리아가 성스럽고 그렇게 그려지지 않고 어떤 여성의 육체로 아직도 그려져 있고 그렇죠? 광고에도 아직도 여성의 다리만 부각시켜서 어떤 것을 상상하게끔 하게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까먹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존 버거가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리바이벌 해줘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과거의 누드화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그 그렇죠. 여자의 표정은 미래에 나를 볼 남자 관객을 떠올리면서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여배우들 사진 찍을 때 막 섹시한 표정 지을 때 아 이제 그런 표정을 지을 때 상상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남자의 시선을 상상을 해서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광고에서 그렇죠. 뒤에 챕터에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감시하기도 하지만 감시 당하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중 시선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자아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니무스 아니마. 그렇죠? 그랬을 때 여성은 그 남성적 자아가 더 발달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적 자아가 있고 남성적 자아가 있는데 여성적 자아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거의 동시에 발달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남자 시선에서 어떨까? 이게 동시에 이렇게 발달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드화에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드화의 모순은 여성이 대상화되어 있고 그 여성이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 이 표현이 내가 여성으로 느낄 때 그 이상한 게 뭐였지 하는데 그게 바로 추상화예요. 이상하게 여자들은 하고 이렇게 싸잡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김지영 읽었을 때도 그쵸. 다 느꼈던 그 추상화. 그 여성에 대한 시선을 이렇게 다 같이 추상화하는 느낌.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누드화 자트가 장르화되면서.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문제지만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누드화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누드화는 예를 들어서 비너스의 탄생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이런 그 여성을 추상화하고 이런 누드화의 법칙을 깬 작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랭피아, 그쵸, 만해.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작품인데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풀바드의 점심. 그거는 이게 이제 누드화 중에서도 센세이션 했던 이유가 실제로 그 활약하는 그 당시에 창녀였고, 그쵸? 벗었는데 너무 당당해. 풀바디의 점심.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풀바디의 점심의 내러티브는 재벌 2, 3세들이 창녀 불러서 밥 먹고 노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고야가 그린 마야. 그것도 얼굴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표정이 아니라서 재판까지 갔어요. 고야가. 그쵸? 네네. 왜 그런 누드화의 그런 표정을 그렸냐. 부끄러워야지. 벗고 있었으면서. 그랬더니 뭐 어쨌든 말 잘해가지고 이제 풀려났지만
그래서 이런 누드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네. 네,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화로 넘어가죠. 네. 유화. 유화는 그냥 어쨌든 부자들이 돈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들 불러다가 네. 내가 돈 많으니까 계속 그려. 그리고 이제 집이 완전 다 유화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건을 내가 너무 잘 보고 싶어. 소유의 또 다른 그러니까. 욕구.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사진에 뭐가 있냐면 화랑의 내부나 아니면 발렌티 곤자가 추기경의 화랑, 그러니까 화랑을 그렸는데 화랑안이 그림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이렇게 파이오니어 정신에, 그쵸. 막 배 타고 막 어느 나라 가서 막 다 가져오고 막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유화 그림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렸거든요. 계속 그리게 되더라고요. 매력이 있어요. 유화가. 네. 그래가지고 너는 왜 계속 유화만 그리니? 그리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그랬어요. 계속 덧칠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굉장히 탐욕적이다. 그리는 과정도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이 유화 그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이죠. 128쪽에 보면 그 문화가 스스로에 대해 주장하는 것을 제쳐버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의 모델은 세상을 향해 난 창이라기보다는 벽 안에 소중하게 박아놓은 금고에 더 가깝다. 즉 가시적인 사물들을 한데 모아 저장해둔 금고. 이게 그림이다. 맞습니다. 네. 자꾸 뭐가 덧칠하게 하고 탐욕하게 되고 이런 느낌이죠. 네네. 할까라. 그럼 우리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네. 아직 그 광고에 대한 얘기. 광고에 왜 이 당시에 이제 텔레비전이 막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유튜버가 있고 막 이런 때가 아니고 그냥 지명 광고가 굉장히 많은 시절. 이때 광고에 왜 예술 작품을 똑같이 따라하는 광고들이 이렇게 다 히트를 치고 사람들이 이걸 추구했느냐. 왜인 것 같아요? 그 유화가 주는 어떤 소유 중심의 탐욕 이런 것들의 전승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냥 그 앞에 얘기를 이어가면서 그 부의 상징인 유화를 너네들이 따라하면서 이 물건을 사면 그 작품들도 같이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 이런 거를 아주 마음을 찌르는 거야. 마음을 찌르는 거야. 그래서 광고의 어떤 그런 판타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유화의 어떤 정신, 유화의 어떤 소유함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이다라고 하면서 책이 뭐 아무런 그 맺은 말 없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 광고는 두려워, 현재의 두려워, 현재에 가지지 못해. 하지만 이 물건 사면 미래에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자꾸 미래에 담보 잡히는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현재를 확실하게 챙기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그러니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얘기도 못했어.